안녕하세요. 우선 우리 주민자치중앙회 우리 임원 여러분들, 제주도민을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도 참 좋죠. 공항에 내리니까 숨쉬기가 좀 다르지 않던가요? 네. 요즘 코로나로 온 국민이 얼마나 답답하고 우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다 마음에 병이 들겠어요. 그래서 제주도도 여행객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면 혹시 코로나가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은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깨끗한 곳입니다. 여기에서요, 콧구멍 크게 여시고 숨 좀 크게 쉬셔가지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좀 푸시고 새로운 기운 얻으셔가지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셔가지고 열심히 주민자치를 위해서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주영 우리 선배님께서 그냥 이 레퍼토리를 다 읊어버리셔가지고 제 소개를 따로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제주도에 오셨으니까 제주도 지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제주도가 여러분들이 또 사랑하시는데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또 오늘 주민자치니까 제주도는 특별자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도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매스컴 타기는 제주도에서 학력 코스 수석하는 바람에 역사상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최근이고요. 그래서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그랬는데, 이제는 교육을 시키려면 제주도로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주도가 전국의 1%거든요. 그래서 늘 변방이다, 이런 소외감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키워줬기 때문에 지금도 제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무슨 교육자의 집안이거나 생긴 것도 조금 귀티나게 생겼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꽃길만 걸은 사람처럼 봐주시는 건 고마운데, 실제로 속내를 알고 보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서귀포시 중문동 어릴 때 감귤 나무 심어서 농사 짓던 그 감귤 창고에 지금 그대로 살고 계시고 88세신데요. 아마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저 중문에 가서 여기 원희룡 씨네 집이 어디냐 물어보시면 다들 아마 가르쳐 줄 겁니다. 지금도 그냥 그럼한 작복 입고 우리 부모님 오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감귤나무가 아직 크지도 않았던 때고 전기불도 안 들어오던 시절이어가지고 정말 누구나 그때는 다 가난했겠지만 정말 가난에 대해서는 저는 처절하게 경험을 어린 시절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상도 감귤담을 사과 상자를 책상 삼아서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중학교까지 다녔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제주는 공부하는 재주를 주셔가지고, 근데 우리 이남산의 형제 중에도 공부는 저 혼자 좀 했지,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렇게 학벌이 있거나 하다못해 공무원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친척들, 제 가족들, 제 친구들 다 농사 짓고 포크레인 중장비 몰고 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혼자 공부를 그것도 전국 수석까지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길을 갔던 거죠. 그래서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전국 수석을 했으니까 매스컴 타면서 또 서울대학을 1982년도에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다들 저 친구가 수석이 하는 그런 시선도 참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잘할 줄 아는 건 공부인데 공부 열심히 해서 좀 큰 학자로 길을 가자, 이렇게 꿈을 안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82년이 어떤 때입니까? 저희 정의감에 넘치는 만 18살의 이제 청년인데,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사태 직후에 그런 상황이고, 그때는 또 우리 전두환 대통령 때니까 그때는 이 정경들이 학교도 이렇게 와서 점령하고 있고 이런 시대였거든요. 물론 이 군사 독재
하면서 또 경제를 발전시켰으니까 오늘이 있는 거지만 당시에 이 젊은 학생 입장에서는 민주화가 되지 않고는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정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어른들은 다 말렸지만 젊음을 바쳐서라도 민주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간 지 한 학기 만에 이제 아주 열혈 민주화 운동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학도 받고요. 이제 학생 시위하다가 그래서 학교에 나오지 말라 그러고 자꾸 경찰서에 끌려가니까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구로공단, 인천, 공단 이렇게 하면서 소위 위장 취업까지 해가지고 노동운동을 제가 29살 될 때까지 10년 가까이 소위 말하는 운동권을 했습니다. 그때 운동권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정의당의 심상정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대다수는 정의당이나 민주당에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저처럼 한나라당에서 이제 국민의 힘으로 와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따 만지시겠습니다만은 키치나트라는 회사에 제가 취업을 해서 그때는 경동산업이었거든요. 숟가락, 나이프, 포크 엄청 많이 만들었습니다. 대신 당시에 일당 2,900원 받으면서 그래도 그때 당시는 민주화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이 대학의 특권을 받은 사람이 대학생들이 우리 젊음을 바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도 그때 당시에 대해서 참 내가 피 끓는 정의감이 있었구나. 지금도 그 정의감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만은 87년에 6.29 났죠. 그다음 89년에 베를린 장벽 무너지면서 사회주의 소련 무너지고 북한도 결국은 그때 임수경 방북하면서 북한의 실상도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서는 운동권을 했지만 그 운동권 안에 있는 그 이념, 좌파 이념 있잖아요. 그리고 운동권끼리 자기들끼리 어떤 하나의 이 저항 세력으로서 이 끼리끼리 뭉쳐있는 어떤 이런 조직운동 이 부분이 저는 시대랑 맞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 흑백 논리로 이념을 앞세워가지고 증오에 투쟁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끌기보다는 사회는 보다 긍정적인 정치로 가야 되고 철진한 이념, 다른 나라에서 이미 다 실패한 이념을 자꾸 한국에서 이걸 고집하는 게 아니라 보다 실용적이고 보다 자유가 넘치는 그런 걸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그러한 운동권 이념이나 운동권 조직의 끈을 제가 89년, 90년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벌써 나이가 30이 돼버렸으니까 어찌 보면 청춘은 민주화운동에 바쳤지만 이제는 제도권 속에서 우리 사회에 보다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뒤늦게 사법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머리는 그대로 남아있었던지 사법시험을 공부하는데 또 수석을 해버린 거예요. 박수칠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완전히 무슨 괴팍한 공부벌레가 아니겠는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어서 저는 이 정치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새 이준석 대표 시험 치겠다 하는데 인생은 시험으로 안 되는 게 많고요. 세상의 리더는 시험과는 정반대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원희룡 하면 공부 잘했으니까 뭔가 좀 뭘 해도 좀 똑똑하게 잘하겠지 이런 것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이 1%의 엘리트로만 거기 또 자기 독취가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늘 받는데 이런 점들을 늘 이제 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30 늦게 사법시험이 돼가지고는 변호사 갈 수도 있고 변호사에 자격이 되는 거니까 판사, 검사하는데 그때 당시는 김영삼 정부 때였는데요. 저는
고위공직자들이나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뭐랄까 큰 어떤 이 부조리라 그러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의로운 검사가 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있는 동안에는 참 사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검사 일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부산지검의 강력부 마약 담당으로 발령을 받아서 한 몇 달 마약 담당 검사를 해보니까 늘 조직폭력이나 마약 사범들하고만 해야 되니까, 야, 검사가 어찌 보면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은데 늘 상대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가장 어둡고 어떻게 보면 조직폭력과 마약 사범만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그 일을 잘하려면 제가 더 거칠어져야 되고, 그래서 야, 일을 잘하게 되면 더 거칠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과연 그렇게 가는 게 내의 인생과 내의 어떤 그 가치관하고 맞는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니, 나는 좀 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좀 여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3년 반 만에 사표를 내고 나와서, 그때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니 컴퓨터니 이런 것들이 막 나올 때니까 그런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제 법조라는 자격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이 되면서 민주당에서는 민주당대로 386 젊은 피를 끌어들이는 게 되고, 또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좀 젊은 피를 수혈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양쪽 당에서 다 영입 대상 거의 영순위로 교섭을 받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죠. 옛날에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걸 보면 민주당 쪽이 좀 편안하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김대중 정부가 어떤 그 자기들의 개파라든가 이 어떤 이 부패 이런 것들이 많이 터져올 때였어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똑같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화 운동 한 10년 했지만 또 그걸 바꾸는 과정에서 민주화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관림 과정에서 자유와 안보를 선택했고, 그죠? 그 다음 산업화를 했고 경제성장을 했고 그 위에 민주화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보와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인정하고 이걸 끌어안으면서 그 위에서 더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지, 민주화만 선이다, 나머지는 악이다, 이렇게 편가르기를 해서 가는 이런 식의 그냥 투쟁적 정치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그래서 보수를 개혁하자. 보수를 인정하면서 보수를 개혁하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당장은 소수일지 모르지만 한 20년 하면 또 젊은 세대들이 올라오면 대한민국도 선진국에 보다 건강하고 보다 합리적인 그런 보수가 주류가 될 날이 올 거다. 그렇게 해서 36살의 나이에 한나라당에 입당을 해서 그때 서울의 양천갑에 공천을 받아서 이제 당선이 됩니다.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는 야당이었는데 이회창 노무현 대선이 붙는데 또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야당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회창 그때 당시에 뭐 저희로서는 당 대표 후보였으니까 뭐 병역이니 뭐니 또는 엘리트 귀족 이런 이미지를 못 벗어나가지고 결국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당에서 너무 반성의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선 자금 문제도 되고. 근데 저희들은 뭐 어차피 젊고 그리고 소신 있는 개혁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구장창 쓴소리하고 늘 아무튼 이런 것들을 털어내자 그런 움직임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어려움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저놈들은 맨날 뒤에서 총질하냐. 응? 저놈들은 민주당 가 있어야 될 놈들이 왜 여기 와가지고 맨날 그냥 분란만 일으키냐. 그리고 저거는 개인적으로 인기를 끌려고 튀는 소리지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그런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럴 때 우리 이주영 선배님 같은 분들이 야, 그래도 당내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되고 건강한 비판이 살아있어야 이게 민주정당이고 또 국민들을 다양하게 기반을 넓힐 수 있다. 그래서 늘 아껴주시고 우리 격려해 주시던 분이 바로 이주영 우리 선배님 같은 정말 합리적이고 좀 포용력이 있는 그런 보수 정치인들이셨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 박근혜
당대표가 천막당사 치고 그렇게 할 때 저희가 천막당사를 만든 그리고 박근혜 대표를 사실 옹립한 저희들이 주역이었고요. 근데 박근혜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또 너무 이렇게 변화를 거부하는 쪽으로 가서 또 이제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박근혜 당대표님한테 제가 레이저, 많이 싸늘한 눈빛의 레이저를 많이 받았고요. 원희룡이 아직도 탈당 안 하고 있냐 이런 소리를 매번 듣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그때 특히 박근혜 당대표랑도 대차게 싸우면서도 저희들은 탈당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때 그걸 못 견딘 김부겸, 이부영 이런 사람들은 탈당을 했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소수파 비판의 목소리는 각오하고 했던 거고, 당장 인정을 못 받더라도 우리 같은 건강한 목소리가 있어야 우리 당시 한나라당도 결국은 국민들의 지지, 젊은 층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했는데, 그 결과 이명박 집권하고 박근혜 집권을 했죠. 근데 집권하다 보니까 초장파들도 전부 그 집권한 이명박 박근혜 그 계파로 흡수가 되면서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외롭게 되고 당내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을 때는 이런 개혁의 목소리도 있다, 이런 액세서리 역할을 하고, 막상 권력을 잡으면 너희들은 아직 젊고 권력의 중심이 들어올 때는 아니어서 또 밖으로 좀 빼놓고, 그래서 늘 소외되고 늘 바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 되는 거 보고 사실은 30대 젊은 그 아이돌 정치의 원조가 바로 원희룡인데, 저는 대신 그 비판의 역할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절반의 실패였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한 방에 훅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시대가 달라졌구나. 되게 시온이 따라야 되는 건데, 대신 이제 이준석 대표는 스타 정치는 확실한데 이게 세상이 뜻대로 안 되고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계속 생기게 되는 갈등, 이걸 아우를 수 있는 경험과 원숙함은 제가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소외는 됐었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는 저와 다른 사람들과 타협도 하고 끌어안을 수도 있고 부닥치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지혜도 생겼다. 그래서 하나를 얻은 게 있으면 잃은 게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까지 하는 거 보고 저는 3선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3선 불출마를 왜 했냐 그러는데, 당내 개혁을 제가 계속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 모든 것을 걸고 당대표도 도전하는데 그게 안 되면 사퇴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사퇴를 했고요. 우리 이주영 대표님은 5선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3선쯤 하다 보니까 자꾸 의원이라면 배지에 자꾸 집착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피가 뜨거워가지고요, 한 자리에 그게 너무 오래 굳어지면 저는 스스로 털갈이를 해가지고 새로운 거에 도전해야 좀 홀가분하고 직성이 풀리지. 그런 면에서는 이 기질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그 수석 공부하는 전기불도 없이 공부만 한 10년 했는데, 그 다음 운동권 한 10년 했잖아요. 그 다음 검사나 법조 생활 한 10년 했고, 소장파 한 10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가지고 내가 더 변화에 도전하고, 저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거든요. 저희 열정과 에너지를 불사를 거냐 이렇게 하면서 정치를 그때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잘 성공해가지고 오래오래 갈 줄 알았어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사실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좋아하지도 않고, 그 측근들은 저가 근처에 오기만 하면 벌써 눈살들을 찌푸리니까 그러면은 인연 따라서 하자. 그래서 그때 3선 국회의원 그만두고 제가 3선 하기 때문에 제 와이프랑 제 아이들한테 얼마나 제가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집에서는 포기한 하숙생,
역할밖에 안 되고 아이들이 아빠 찾을 때는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도 같이 못 해주다가 이제는 그것도 좀 빚도 갚을 겸 인생의 하프타임을 갖자. 예, 축구 전후반 할 때 하프타임 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랑 손잡고 배낭 딱 메고 유럽하고 중국을 1년 동안 배낭 여행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대신 세상 견문도 좀 넓히고 국회의원이다 뭐다 이런 걸 전부 내려놓고 그냥 한 사람의 배낭 여행객으로서 그때 다녔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고 또 아내한테 점수를 따는 시간이었으니까 인생 노후 대책으로는 가장 뿌듯한 투자를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낀 것들이 이 세상 살아보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우리는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만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불만도 갖고 서로 싸우는 거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정말 많이 느꼈고요. 또 세상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사람 사는 거 별거 없더라고요. 네? 내가 먹고 살고 뭔가 자유롭고 떳떳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미국이든 무슨 유럽이든 중국이든 이게 사람 사는 게 근본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 개인적인 삶도 다시 하고 다시 정치를 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런 방향으로 지난 한 12년간 정치했던 것도 다시 좀 결산을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가 나가다가 지방선거 때 되니까 이제 세월호도 나오고 이러면서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지방선거 나가니까 나가서 당선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소장파들을 차출을 합니다. 제주도 원희룡, 큰 데는 아니지만 경기도 남계필 나가라. 그리고 당내에서는 야 당이 어려울 때 역할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동안 당을 위해서 외쳐왔던 게 뭐냐. 그래서 정말 고심고심하다가 사실은 원래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 남계필 지사도 경기지사로 갈 마음 원래는 그런 계획이 전혀 저도 제주도는 70살이 돼서 올라고 그랬지 제가 50살에 올 마음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당이 어려울 때 그리고 공인이라는 것은 국민이 부르고 당이 부를 때 거기에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출마를 했습니다. 어차피 제 고향이고 그렇게 해서 2014년 당선이 돼서 제주도지사로 했고요. 그다음 처음 당선돼가 제주도지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탄핵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 선거, 그다음 2018년 선거가 되고 나니까 탄핵되고 나서 전국이 민주당 바람이 불고 제주도에서도 원희룡이 나가도 떨어진다 만다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는 만약에 탄핵이라는 걸 많이 초토화가 됐고 지방선거도 전부 실제로 대구 경북 빼고는 나머지에서는 당선된 게 저 유일하고요. 그것도 무소속의 깃발을 내걸고 당선된 다음에 제가 한나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탄핵 세력은 그냥 일가를 전부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주도 지사 두 번째 선거를 치르면서 야 이게 정치가 무너지면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 그런 거를 겪었고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어느 사이에 민주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국민의힘은 찍을 수가 없다. 이런 민심 때문에 그동안 참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4월 7일 보궐선거 거치고 이준석 거치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야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게 여름에 태풍 불고 겨울에 푹 쏘르는 거 못지않게 변화무쌍합니다. 정말 민심이 무섭고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그냥 이제는 초스피드 세상이구나 이런 걸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중앙 정치에 보면 요새 저도 내년에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 저는 원래 20년 전에 꿈꿨던
건강하고 개혁적인 보수가 대한민국을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에 저는 다음 세대들, 우리 미래의 청년들을 위한 개혁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년들이 내 집 마련 못하죠. 대학 그렇게 잘 나와도 일자리 없죠. 그리고 결혼해서 애 낳으려니까 자기 한 몸 추스리기도 겁나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를 뒤집어 놓지 않고는 우리까지는 정말 산업화하고 경제성장해서 먹고 살았다 치고 이 다음 10년 뒤, 20년 뒤에 대한민국이 과연 지도상에 남아있을지조차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과 용기는 물론 희룡이라는 이름하고도 같은 거긴 합니다만은 저는 제 딸들이 20대 후반들입니다만 저희 다음 세대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왜 저의 책임이냐? 저는 보수 정당으로 온 586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운동권과 운동권 이념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현재의 문재인 정권의 그 집권 세력의 586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민주화 운동 이력으로도 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30대 사회로 들어가면서 이거를 저는 일찍이 이거를 되돌아보고 성찰해서 그런 이념과 그런 자기들끼리의 편가르기 집단 이걸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서는 나라를 너무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일찍이 깨닫고 보수정당의 개혁으로 20년간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랑 당당히 맞대결을 해서 이거를 한번 총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586 세대를 정리하는 어떻게 보면 반성하는 586으로서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과 용기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그것으로 모든 걸 제가 에너지를 이제 불태울 생각이고요. 제주도에 와서 지난 동안 7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주도 변방으로 귀향가 사다 보니까 중앙무대에서 너무 잊혀졌다. 사실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저는 그 소장 개혁파로 그 한나라당 개혁파로 할 때는 뭐 인지도나 이런 거에 하면 요즘 이준석 못지 않았었는데요. 제주도 도지사로 와 있다 보니까 점점 밀려가지고 이젠 저 수평선상에 가물가물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제주도에 와 있었으니까 탄핵으로 그 중진들이 다 상처 입을 때 그래도 상처 좀 덜 입고 그다음 개인적인 제가 뭐 청문회든 나중에 무슨 검증하면은 정말 하나도 걸릴 게 없는 사람이 접니다. 그 금전 사건 걸려본 적도 없고요. 요즘 뭐 다 강남에 집 하나씩 갖고 있는데 저는 목동에 살고 있던 집마저도 팔고 제주도에 그래서 그 시세 차익 10억 원 그냥 날라가 버린 그런 사람들이고요. 제 학부는 조국보다 몸 꿀릴 게 없지만 제 딸들은 학교를 갈 때든 취직할 때든 아파트 한 채를 쓴 게 없습니다. 아직도 취직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희 딸들은 원희룡의 딸이라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네 중학교 때 학원에 등록할 때도 아빠 이름 하면은 다른 이름으로 써서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운동권을 했던 게 훈장이 되고 또 그게 계속 우려먹는 특권의 기득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운동도 민주노총이 기득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고 있고 지금 민주화 운동한 자녀들 가산점 줘가지고 대학 집어넣겠다고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당신은 젊을 때 그냥 출세만 했잖아 하는데 저나 요새 오니까 김영환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민주화 유공증 반납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민주화된 그것으로 우리의 보상을 다 받은 거지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한, 그리고 이걸 세습까지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제가 앞장을 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586 운동권의 기득권, 그리고 이걸 세습까지 하려는 그런 자기들의 편가르기, 그리고 그 정책 결과가 뭡니까? 철진한 운동권 이념을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부동산은 건드릴 때마다 값이 뛰죠. 그다음 저 원전이니 뭐니 이런 거 그냥 전문가들 의견도 듣지 않고 그냥 바로 없애고, 우리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 놓고 요즘은 그 일자리 상황판 어디 창고에 들어갔는지 얘기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시장 원리나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그런 데서 기득권이 부닥치면 586과 정말 이 대기업 민주노총과 그리고 이 정치권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 앞에 대타협을 하자, 이런 새로운 기운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앞장서는 제가 앞으로 그 중앙 무대가 되든 대한민국을 위한 도전을 할 때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또 그런 발언권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목하고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저는 제가 제주도 지사로 있으면서 원희룡 지사 뭘 했어요? 저는 딱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제일 억울하기도 한 건데요. 원희룡 지사가 와서 제주도 땅 중국에다 팔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2010년부터 제가 도지사로 올 때까지 중국 제주도 땅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와서 사고 투자를 한 건 맞습니다. 제 취임하기 전에 팔렸고 한 30여 개의 중국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 것을 제가 취임하면서는 취임 한 달 만에 검토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부동산 개발 중국 투자는 이제 중단한다. 그 프로젝트들을 전부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성원 스님 그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중국 환구시보라는 데서 원희룡은 반중분자다. 그리고 중국 투자협회에서 저한테 항의 성명을 내는, 그래도 저는 중국이 제주도에 투자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서는 안 된다. 미래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니까 막 불 끄고 있으니까 소방수 보고 방화범이라고 몰아붙이는 거하고 비슷했어요. 이건 왜 제가 억울하다는 게 아니고 제주도민들이 억울한 거예요. 제주도민들은요, 중국 자본으로부터 제주 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중국 관광객으로부터 제주 관광의 어떤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의식이 높고, 오늘 이 주민자치 중앙회입니다마는 제주의 주민자치도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이런 난개발이라든지 관광객으로 인한 어떤 무질서라든지 제주다움을 잃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자치가 그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 하나의 목소리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내가 제주도 가서 제주도 지사 말 직접 들어보고 성원 스님 말 들어봤더니 그 이전에 팔려가던 것을 막았고, 제주도민들은 앞으로도 중국 자본, 중국 관광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것으로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쳤더라. 여러분들이 증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제주는 소위 말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탄소 없는 섬을 노력을 해왔습니다. 탄소가 뭐야? 이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석유나 석탄을 빼면 우리 공기가 오염이 되고 이게 지구가 자꾸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자연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런 데서는 탄소를 줄여라, 그래서 석유나 석탄 줄여라,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는 100% 전기자동차, 100% 풍력과 태양광, 그리고 쓰레기 바이오, 여기에서 전기를 만들겠다. 그래서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 이거 2011년부터 지금 10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제주의 전기자동차, 풍력,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죠?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의 에너지와 자동차 교통을 10년 동안 우리는 대한민국 미래를 먼저 선도를 해왔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청정 자연, 환경을 지키는 섬이기 때문에 이런 탄소를 줄이는 거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일관되게 해왔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주가 공장도 없고 산업도 없다 보니까 젊은 인재들이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정보통신, 인터넷, 디지털 이런 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미래의 산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만 앞으로 제주도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제주 더 큰 내일 센터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눈빛이 진짜 반짝반짝 살아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도전해가지고 정말 현장에서 대책을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불타는 청년들을 모아서 2년 동안 창업훈련, 취업훈련을 시킵니다. 대신 자꾸 카페 알바, 주유소 알바 하지 말라고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의 교육수당을 주면서 훈련을 시키는데요. 저는 이미 이게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제주의 청년들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25%는 육지 청년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제주도로 와서 취창업 훈련을 아주 강도 높게 받고는 이 만족도나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도 이걸 꾸준히 하면서 인재들을 육성시킬 거고요.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이런 모델을 확산시켜서 대한민국은 저 때는 학력고사 1등하고 공대 가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는 미래에 이런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미래의 창조적인 이런 교육과 실전 훈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인재들을 키워야만 앞으로 일자리나 경제는요. 물론 분배도 중요합니다만은 만들어야 분배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만들고 나누고 이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더 힘차게 발전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인재 육성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중국 자본과 관광객으로부터 제주 땅을 지켰고요.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탄소를 줄이는 노력을 10년 동안 줄기차게 하고 있고요. 미래는 결국 인재가 결정한다는 것 때문에 인재를 계속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주도에서는 봄이 제주에서부터 남쪽 섬에서부터 오듯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남쪽 섬 제주에서부터 미리 맞이하고 개척을 해왔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면 제가 정말 보람을 느끼고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자치중앙회 막상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전상직 회장님이랑 비롯해가지고 우리 읍면농장, 직선제 등 또 여러 가지 의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특별자치가 전국의 모범이 되고 이 주민자치 속에는 정말 다음 세대들, 청년들까지도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로 해서 제주 특별자치도 미래형 특별자치로 갈 수 있도록 저도 또 노력하고 앞으로 전국적인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